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수 여사 제가 낭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유경수 여사가 결혼을 해서 또 고사북동으로 이사를 와서 조그만 집에서 참 이게 벼라마 장군인데 살기가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옆에서 담벼락 하나 사이로 같이 살던 박준규 교수, 그 교수가 나중에 이제 뭐 당에 의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그 청빈하게 사는 모습을 봤죠. 왜냐하면 시장 가서도 고기나 생선을 사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도 돈을 아끼려고 저 동대문 시장이나 그 다음에 저 평화시장이나, 왜냐하면 그 낙산 밑에 있는 거기는 명륜동, 동숭동 시장이 있는데 성균관대 맞은편이죠. 거기 가면 아무래도 시장이 작아서 비싸죠. 그러니까 이 동대문 시장이나 지금 같은 평화시장이나 이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박정희 춘장이 이제 전방에나 후방에 있다가 이제 집에 올라오게 될 때나 가면 이제 장 보러 가는 거죠. 돈을 정말 아꼈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이게 그 지대가 높아 놓으니까 수돗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수압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이제 담벼락에 있는 이제 박준규 교수집 물을 심하게 하면 떠서 이제 빌려다 먹은 거죠. 양동이 들고 와서.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조기나 한두로 또 갖다 주고,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본인이 또 그걸 구입을 해서 고치고, 참으로 알뜰한 주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생활 중에서도 또 이 사람이란 게 어려운 중에서도 특히 가정이 행복한 집안은 보면은 작은 일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집 앞에 아니면은 뭐 옛날에 이제 관사죠. 탁구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탁구를 치는 거죠. 유경수 여사도 이런 국민학교 중학교 때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옛날에 뭐 우리 탁구 이에리사다, 현정화 선수다 이런 분들이 막 탁구 세계대회를 제패하고 오면 청와대를 불러서 격려도 하고 그러잖아요. 박정희도 이제 탁구를 치니까 둘이서 이제 시합을 하는 거죠. 박근혜 당시에 이제 박근혜 그 딸 장녀는 심판도 보고 그랬겠죠. 몇 대 몇이다 하고. 어느 집이나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뭐 대통령 가족이라고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특별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산전 수전 저도 어릴 때부터 살아보니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하루 3끼 먹잖아요. 잘 산다고 뭐 하루 5개 먹고 뭐 고기만 먹다가는 오히려 당뇨만 걸리고 동맥경화만 걸리죠. 사람 사는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뭘 생각하고 사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느냐, 나와 내 이웃을 위해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저는 또 지금까지 우리 뮤지컬을 하면서 한 8,00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을 저희가 뮤지컬에 무료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초대했거든. 세월이 이제 거의 9년이 다 돼가니까 보니까 8,000명을 초대했더라고요. 조선일보에 한번 비슷한 기사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주식회사 비치대리, 우리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돕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빛이 되는 분들이고, 또 사실은 그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우리를 대신해서 정상적인 우리 장애 없는 사람의 그거를 그냥 다 본인이 떠맡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또 우리의 빛이에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순수하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까? 다행히 이번에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보니까 선거 공약에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아 열심히 돌보겠다고 그래서 이 얘기가 그대로 되고, 장애인의 또 이동권, 여행권 이런 걸 살리겠다고 하니까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10,000명을 곧 채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일요일에 탁구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방에 갔다가요, 그 대구와 옥천 쪽에 이제 뮤지컬 때문에 갔다가 얼마 전에 KTX를 타고 왔는데 우리 이지락 대표가 이제 기다리고 그래서 바로 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읽고 오거든요. 그게 예의죠. 자, 일요일에 탁구대. 유교사의 행복한 광주 생활은 박 장군이 미국 유학을 한동안 애태우게 기다렸던 생활에 대해 신이 베풀어준 보상과도 같은 것이었다. 미국 유학을 다녀왔죠. 그 가족들이 한 6개월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광주에 갔죠. 비록 교장 관사는 낡은 목조 건물에 불과하였지만 느르고 깨끗하였으며 큰 길로 향한 앞뜰에는 몇 그루의 향나무가 운치를 돋구어주고 있었다. 현관을 들어서면 쪽마루로 된 복도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 응접실과 다다미방, 온돌방이 있었으며 오른쪽으로 목욕탕 그리고 부엌이 있었다. 이 집에 박 장군 내외, 그네와 근영양과 친정어머니 이경영 여사죠. 예수 동생 등 6식구가 거처하기에는 넉넉한 편은 못되나 그렇다고 옹생한 것도 아니었다. 광주에 있는 포병 학교장의 그 관사죠, 관사. 이 집에서 여사는 신혼 초기 육군 정보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시기를 제하고는 처음으로 아침이면 남편이 출근하고 저녁이면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부부로서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오붓한 가정생활은 혼인한 만 4년 만에 찾아온 여사로서는 실로 행복한 생활이었다. 더구나 그것이 미국에서 남편이 돌아온 직후의 일이라는데 여사는 더욱 기뻤다. 서울에는 이제 그 이경영 여사나 분들은 이제 서울에 있고 또 광주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그 부부만이 있을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제대로 뭐 신혼생활을 한 것도 없는데. 당시 광주 포병학교 젊은 장교 중에는 미 육군 포병학교 유학생 출신이 많았다. 유능한 젊은 장교를 휘하에 거느리고 박 장군의 생활도 무척 보람찬 것 같아 보였다. 이 젊은 장교들은 훗날 5.16 혁명 거사 때 선봉에 선 장교들이었다. 여기 이제 김종필 같은 김종필, 김재춘 이런 분들이 포함된 거죠. 648기가 주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웅진 이런 분도 있었고요. 여사는 낡은 누런색 흐름한 바지와 간단한 트롯을 입고 아침이면 남편을 위하여 상을 차리고 저녁이면 밤늦게 마중하였다. 박 장군도 퇴근길에는 일정한 시각에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일선으로 전전하던 박 장군은 오랜만에 포근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관사에는 앞들 향나무 곁에 탁구대가 있었다. 이사를 오던 날 탁구대를 처음 발견한 것은 여사였다. 어머나! 여사는 탁구대를 보는 순간 광주 생활이 즐거운 생활이 되리라는 예감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손뼉을 치고 싶도록 기뻤던 것이다. 예수야, 너 탁구대 봤니? 어머나 그래요 언니? 우리 실컷 쳐요. 예수 동생도 좋아했다. 탁구는 여사가 좋아하는 운동. 중학교 시절부터 탁구를 쳤으며 옥천 여중에서도 열심히 쳤던 것이다. 선생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혼인 후로는 생활에 골몰을 하느라 잊어버리다시피 하였다. 그 탁구를 칠 수 있게 되었다. 박 장군도 탁구를 좋아했다. 그야여 일요일 오후가 되면 관사 앞들에서 가족들의 탁구 시합이 벌어지곤 하였다. 참으로 오랜만에 가족들이 가져보는 단란한 한때였다. 여사가 박 장군과 함께 푸른 화원이라는 영화를 본 것도 이때의 일이었다. 예수 동생도 같이 관람하였다. 가난한 미국 가정의 네 자매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제각기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지켜나가는 내용의 이 영화를 보면서 여사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예수야, 너는 그 영화 속에서
자네트 리가 맡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지 나는 그것보다 어머니가 해낸 역할이 더 마음에 들어. 가정의 평화와 아이들의 꿈을 지켜가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이 감동 깊었어. 어쩌면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가끔 장교들의 회식이 관사에서 베풀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돼지를 잡고 음식을 마련할 때면 여사는 젊은 장교의 부인들을 몇 명 불러서 함께 요리를 만들곤 하였다. 회식이 끝난 다음 남은 음식이 있으면 여사는 장교들에게 깨끗한 종이에 싸서 고루 나누어 주곤 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고 멋쩍어 하던 장교들도 있었지만 나중엔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님 저희 집 목 좀 많이 싸주십시오. 거기야 뭐 돼지고기 받아가서 그 김치에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걸 먹어 맛이 있어서 군침이 돌아요. 사모님 저희 집 목 좀 많이 싸주십시오 하고 응석을 부리듯 하였다. 박 장군의 인간미 넘치는 통솔력과 여사의 섬세한 배려는 장교들로 하여금 한 가족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니까 혁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마음이 맞아야죠.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하는 걸 장교네 그 뭐 한홍진 그 당시에 뭐 한 중령이나 됐겠죠. 소령 중령이나 김종필, 박재춘, 김형욱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분들이 와서 그 부인들도 와서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실은. 예. 근영양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으며 근혜양도 두 돌이 지나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바깥으로 나가 놀기도 하고 부르는 노래의 가지수도 늘어났다. 그러는 어느 날 앞들에서 뛰어놀다가 뾰족한 돌뿌리에 걸려 근혜양이 이마를 다치게 되었다. 여사도 외할머니도 놀랐으나 다행스럽게 큰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박 장군이 이 사실을 알았다. 다음날 박 장군은 온 가족들과 함께 뜰에 있는 큰 돌을 드러내고 거기 다쳤다 이거죠. 딸이. 그래도 파낼 수 없는 돈은 석수를 불러다가 그 돌 작업하는 분을 불러다가 징어로 쪼아서 걔들이 없애야 준 거죠. 그죠? 애들이 또 다치지 않도록. 그네를 생각하는 형부의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예수 씨의 회고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복한 광주 생활도 길지 않았다. 1955년 7월 2일 박준장은 제5사단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아 일선으로 가야 했다. 여사는 또 이삿짐을 꾸려야만 했다. 이 뭐 셀 수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세지도 못하겠고요. 1955년 7월 1일이니까 전쟁 끝나고 한 2년 뒤고요. 이 이후에 한 6년 뒤에 어떻게 보면 5.16이 터지는 거죠. 예, 그 생각을 하면서 쭉 들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새빵살이. 이때가 제일 고생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지하철 전철 노량진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원가로 유명하죠. 그죠? 그 위에는 정치부 기자이던 시절에 저도 그 취재도 다니던 상도동, 예, 김영삼 대통령 댁이 거기 있고요. 그쪽 거기도 뭐 장성배기도 있고 응급배기였는데 심하게 하면 젊은 애들 얘기대로 후진대였죠. 그 당시에는 학원가도 아니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 장군인데도. 노량진 새빵살이 얘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 장군이 광주를 떠나기 전날 젊은 장교들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장군의 영전을 기뻐하면서도 헤어지는 것이 섭섭하여 사택으로 몰려들어왔다. 여사는 조촐한 술상을 차려 대접했다. 술자리는 좀처럼 끝나지 않고 방 깊도록 응접실 옆방에서는 젊은 장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과 합창을 하는 장군의 노랫소리도 들렸다. 술 심부름을 하느라고 예수동생과 부엌에 드나들며 밖에서 서성거리던 유교사가 심부름이 뜸해진 사이 뜰로 나와 탁구대에 걸터앉았다. 일요일이면 남편과 오후 한때 탁구를 치며 즐기던 탁구대였다. 여사는 문득 새빵살이를 해야 할 서울 생활을 그려보았다. 또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스쳐갔다.
이 서울이라는 데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집값이 비싸고 일반 사람들이 와서 살기가 만만찮죠. 예. 저도 지방 출신인데 처음에 이제 와서 형님들하고 다 같이 우리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이제 결혼을 하면 형님이 또 한 분이 분가하고 뭐 저는 막내였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스쳐갔다. 그러나 이번에 겪게 될 서울 생활은 여사가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한결 고될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황성예태의 밤이 되니 이런 노래의 합창을 마지막으로 젊은 장교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18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뭐 이 노래가 대히트한 것 같습니다. 예.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이런 노래 아닙니까, 그죠? 다음날 박장군은 강원도 양구를 향해 떠났다. 육본에 들르기는 하겠지만 가족들의 새빵을 구해줄 시간의 여유는 없을 것 같았다. 부관에게 부탁해서 방을 얻도록 하겠소. 염려 말고 기별 있을 때 올라오시오. 이럴 말을 남기고 박장군은 떠났지만 떠나던 그날 오찬을 하는 장면이 인상적인 것이었다. 차를 대문 밖에 대기시켜 놓고 박장군은 평소에 쓰던 다다밑방에서 점심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점심이라는 것이 소반이의 국수 한 그릇. 점심을 언제부터 분식으로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박장군 댁에서는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당시 포병학교 젊은 장교로 박장군의 휘하에 있던 홍종철 씨 부인 기정자 여사가 들려준 이야기다. 기 여사는 박장군이 떠나는 것을 전송하려고 관사에 갔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기 여사의 말로는 국수 한 그릇만 소반이에 얹혀놓고 점심을 드는 박장군의 모습을 보자 일종의 감동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한다. 박장군이 청렴하다는 사실은 장교뿐만 아니라 사병들도 다 아는 일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 여사는 그렇게 철저하리라고는 깨닫지 못했으며 장군댁의 생활이 그처럼 검소하고 알뜰한 줄을 처음 알았던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이제 6.25가 1953년 7.27에 이제 휴전협정 되고 끝나고 54, 55, 56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전부 다 그 원조를 받았죠. 원조를 받아가지고 뭐 미국에서 받은 원조는 이제 국방비를 대고 하니까 일선에 뭐 옷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거는 뭐 군인들은 일단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갔을 텐데 그 당시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지금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옷 빼돌리고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군대에 가면 항상 생각나는데 저는 이제 74, 5, 6, 7 이때 좀 했는데 한 30개월 했거든요. 보니까 그때도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예, 닭이 나오면 사병들에게 정량을 주는 게 아니고 장교들이 가져가고 선임하사들이 가져가고 이런 게 많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배식을 해서 고기가 나오는 날은 늦게 가야 됩니다. 왜냐 일찍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나오는 날은 전부 다 일찍 가서 줄을 잘 안 서려고 해요, 우리 사병들. 왜냐하면 그 취사병들이 국물만 휘휘 저어가지고 국물만 주니까 건네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나온다. 제 기억에 이제 그때는 제일 맛있던 게 제 같은 경우는 소세지였거든요. 그 이제 미군들 뭐 이런 소세지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밑에 쭉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늦게 갈수록 근데 또 쫄면 또 먼저 타게 하니까 고참들은 늦게 가죠. 그러면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쏙 풀면은 막 빨갛게 그 소세지가 막 실컷 먹으니까요. 예, 닭고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일찍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거의 뭐 한 3분의 1은 아마 도장 맞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또 봉급이 너무 박하니까 지금은 그 군인분들의 봉급이 좋지만은 많이 따라갔지만 옛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연금을 줄 것도 아니고 무슨 연금이 있습니까? 그 당시 군에서 퇴역가도 그러니까 다 교사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선생들도.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랬죠. 그때는 그래서 그 공무원 되고 뭐 공무원 9급, 8급 되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냥 소개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왜냐면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예. 그전은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박 장군은 장군인데도 계속 국수만 먹었다는 거예요. 예. 부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혁명 앞에도 그때도 사실 군부가 다 심하게 좀 썩어 있었거든요. 위에 있는 별자리다 그러면 뭐 집에 일어나는 아줌마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요. 다 빼돌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박정호는 지금도 보십시오. 노량진 새방에서 물 새고 이런 데 살잖아요. 예. 그거 뭐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들은 참 옛날에 그런 얘기 많지만은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도 나오지만은 공직자 중에서 부패한 사람들이 정말 또 많았어요. 옛날도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도 뭐 신라 때도. 왜 안 그렇게 했어요? 다 재산 모으려고 그러지. 예.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지금 국민들 분노하는 게 아니 국민이 낸 세금 법인카드로 예? 그 소고기 먹고 스시 먹고 병원 가고 뭐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저도 사실은 저희는 이제 주식회사 문화방송인데 예전에 그때는 언론이 세서 그런 것 같습니다. MBC 있을 때 보면은 저도 이제 제가 돈이 써서 지역사 사장을 할 때는 다 그거 적어내거든요. 매일 그 카드 쓴 거는 거기서 누구하고 식사를 했다 아니면 뭐 제이 뭐 이렇게 이름은 이니셜을 써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적어내야 되는데 본사에 와서도 적어내니까 한두 달 그러니까 저희 비서실에 이동기 차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동기 차장이 아니 이걸 왜 써내십니까? 그 본사 사장님들 중에서 이렇게 써낸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쓰면은 그게 그 카드를 쓰기 때문에 다 회계가 이제 투명해서 다 줄로 다 그 경리 쪽에서 다 안다는 거죠. 그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쓴 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 노조에서 민노총 노조에서 그걸 다 입수해가지고 전부 다 조사했더라고요. 그런데 1년치는 제가 이제 달력에 저도 메모를 하니까 해명을 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1년치는 기억 안 나는 거 많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사장이 돈을 많이 쓰죠. 왜냐면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회식비도 그거 주고 또 맥주집 갔는데 우리 직원들 와 있으면 또 그거 다 해주고 어떤 때는 뭐 저 김태호 우리 PD나 이런 또 그 팀에 무한도전 뭐 1년 뒤에 시청률 좋고 그러면 다 그 종사하는 분들 거의 한 40명을 관계자들 다 불러서 회식하거든요. 그러면 회식하고 선물 주면요 그 돈이 하루에 뭐 한 2, 3천만 원 나갑니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 상도 주고 상품도 주고 그러니까 저거 하지 못했다고 결국은 해명 못한 거는 한 1,000만 원 물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인카드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주식회사에 있는 분들도 이 법인카드에 대한 저도 그때 뜨고 해서 앞으로는 이제 거리는 있으면 하나하나 다 적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른 말을 안 듣죠. 다시 계속해 보겠습니다. 박 장군이 광주 포병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던 초기 젊은 장교들의 생활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마련한 사진기나 미국에서 올 때 이제 뭐 사진기 같은 거 귀하니까 사왔겠죠. 혹은 집안에 있는 물건 따위를 팔아 꾸려 나간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무척 노력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 박 장군의 가정생활이 젊은 장교 못지않게 가난하고 어려운 저는 박 장군이 떠나는 마당에 처음 깨달았던 것이다. 장군님과 여사님의 생활에서 우리 젊은 장교들이나 장교 부인들은 두 분께서 광주 계실 때도 배운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떠나시고 난 후에도 두 분께서 생활하시던 사실들이 알려져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기 여사의 결론이었다. 같이 포병학교의 후배 장교였던 홍종철 씨 부인 기정자 씨의 해고다입니다. 재직 시에도 배운 바가 많았지만 자리를 물러나고서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실감 있는 이야기다.
박준장이 떠난 닷새 후에 사단 헌병부장으로 있는 모 씨의 소개로 새빵을 구해두었으니 상경하라는 박준장의 전가를 가지고 사병이 군용 차량을 몰고 내려왔다. 광주에 온 거죠. 여사는 어린 자매와 어머니를 데리고 짐을 꾸려 군용 차량을 싣고 상경하였다. 근영양을 품 안에 안고 근혜양과 어머니 4사람이 군용 차량의 좁은 앞자리에 앉아 350km를 시달리는 것도 여간 피곤한 노릇이 아니었다. 광주에서 이제 가는데 뭐 거의 비포장 아닙니까, 그죠? 서울 가까이 가야 이제 포장이 돼 있죠. 수원이나 올라가야. 예. 예수 동생은 언니네와 헤어져 옥천으로 내려갔다. 새빵은 노량진 역전에서 100m쯤 골목 안으로 들어간 곳이었다. 안채에 붙은 2평 남짓한 부엌도 딸리지 않는 방이었다. 당장에 차를 몰고 온 사병에 밥을 지어줄 부엌이 없는 것이 아쉬웠다. 군용 차량을 몰고 오후 늦게 도착했습니다. 사모님은 근혜양과 근영양을 양팔에 안고 광주에서 앞자리에 앉아 어머님과 함께 시달리며 타고 오셨지요. 막상 노량진 새빵에 도착하고 보니 짐을 부릴 자리가 있어야죠.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밤을 새웠지요. 사모님께서 밥을 지으시려 하니 부엌이 있습니까? 부엌도 없는 집입니다. 부엌이 없어요. 솥을 걸 아궁이가 있습니까? 제가 사모님과 판자를 사다가 부엌이랍시고 얽어맸지만 드나들 문을 낼 수 있어야지요. 문이라곤 안방 건너방으로 드나드는 현관문이 하나 있을 뿐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 건너방이 사모님이 새드신 방이었어요. 방 창문 옆에 손바닥만한 공터에다 부엌은 마련했어도 둘레는 담으로 에어 싸졌기 때문에 부엌으로 들어가려면 도리 없이 방에서 창문을 넘나들 수밖에 없었지요. 이 부엌에 가려면 부엌을 억지로 만들었는데 그 창문으로 나가서 부엌을 들어가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예. 그러면 요즘 젊은 분들은 또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20대 나이 된 분들은 아니 여의도도 있고 거기 가면 흑석동도 있고 반포도 있고 강남도 있고 하는데 왜 그런 데 살지? 왜 노량진 역 앞에 살았어? 그때는요 여의도에 집 한 채 하나도 없어요. 예. 여의도 그냥 섬이었죠. 강 속의 섬이죠. 그죠? 한강 속의 섬이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비행장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국회의사당이 있습니까? 제가 제 기억에 우리가 칼라와하고 MBC도 그 서대문 정동에 있다가 저희가 이사를 간 게 1986, 7년인가? 이때 여의도 갔어요. 그때는 이제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그리고 먹자골목 있고 뭐 여의도에도 별거 없었어요. 예. 아주 그냥 그때 우리 MBC 사옥이 한 5,000평에 지어졌는데 나머지 5,000평을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 팔았냐고 나중에 그런 얘기가 많았죠. 왜냐면 너무 싼 그냥 모래 땅이었으니까. 여의도가. 노량진은 그때 이것도 좋을 때입니다. 예. 저건 노량진역. 거기서 더 가면 이제 그 영등포 있고 그 당시에 뭐 부천, 시영, 부천 이런데 그 복숭아 맛이잖아요, 다. 역곡 이런데. 저희도 그 대학 때 그 역곡에 그 복숭아 먹으러 다녔어요. 소풍. 예,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여기 새빵살이 집 구하려면 비싸요. 근데 지금으로서 상상도 못하죠. 별이 하나인데 원스타인데 예, 돈이 없어서. 참 그래도 이 웬만한 여성들 같으면 또 쪼르륵 해가지고 옥천에 가서 아버지를 뭐 어떻게 하든 구워 삶아서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갚으니까 그 돈 좀 받아오면 되는데 사위도 그렇고 유괴사도 그렇고 그런 이경영 여사는 더 안 하는 것 같고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 육종환 씨도 정말 대단해. 좀 보태주지.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더구나 새빵에 불을 뗄 수 있는 아궁이는 현관 마루 밑에 있었으니 밥을 지을 솥을 어디다 겁니까? 풍로를 사다. 이 풍로라고 옛날에 이제 그 붙여서 부채로 붙이죠.
풍로로 사다가 남비로 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을. 그때 참 너무하다 하고 저도 울었습니다. 아무리 한들 별을 단 장군님의 집이 이럴 수 있느냐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장군님이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청렴하시다는 걸 듣고는 있었습니다만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니 하늘 아래 이런 장군님도 계시느냐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요즘 사회에 나와서 회사 생활하다가 나와서 한 1년 전입니까? 대한노인회에 간다고 저 용산에 대한노인회 뭐 뮤지컬 상의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뭐 평소에도 그래도 차도 같이 하는 김문수 지사님을 오랜만에 뵀는데 저 소나타 고향을 타고 왔더라.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야,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공천심사위원장을 하고 지사를 8년이나 한 분이.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 김문수 지사는 지금도 똑같아요. 예, 이 부정한 돈을 받는 법도 없고요. 전번에는 제가 그 밑에 후배 이준수 씨라고 프로듀스 역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 유튜브도 하고 하는데 두 분의 좀 주소를 보내라. 지사님하고 이 PD 주소하고. 왜냐면 뭐 저 고향에 있는 멸치라도 한 포라도 좀 보내드리려고 그랬더니만 그것도 또 주소도 안 줘요. 예. 참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대단하세요. 참 이 김문수 지사 같은 전 지사 같은 분이 우리 지도자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예. 가난이 무슨 죄입니까? 예. 뭐 없는 게 죄냐고요. 예. 저도 뭐 큰 거 가진 거 없습니다. 예. 저도 어렵게 뮤지컬 회사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삿짐을 날랐던 운전병의 이제 추억담입니다. 예사의 일생 중에서 가장 고되고 처참한 시련을 겪게 된 생활이었다. 그것은 동숭동의 생활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차라리 동숭동이 나았다는 얘기죠. 이 시기의 생활을 이경영 여사의 수기를 통하여 재확인할 수 있다. 이경영 여사가 이제 완전 부잣집 사모님이었죠. 방에는 불도 들이지 않고 방바닥에서 물이 줄줄 나서 그때 군인의 우이인 고무로 만든 장옷을 방바닥에다 깔면 축축하게 누기가 차서 도무지 앉지도 눕지도 못하여 밤이나 낮이나 서성거리고 밥이라고 풍로에다가 해서 끼니라고 때우고 그때 참말로 고생도 말할 수 없이 하고요. 손녀딸 그네는 아파서 울곤 했어요. 정말 상상이 잘 안 돼요. 예. 이런 걸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웹드라마 같은 것도 한번 또 표현을 해봐야겠다. 인간 박정희의 모습이죠. 그죠? 예. 참. 옛날에 부모 선생님 세대 많이 이리 살았습니다. 예. 지금 정말 박정희 덕에 세계 7대 강국, 경제대국에 이제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인정했지 않습니까? 세계무역기구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그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박정희 덕으로 이렇게 좋았다가 지금 그냥 멈춰 있는 거죠. 예.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반드시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도자분들은 사치하지 말고요. 예. 그 법인카드 가지고 소고기 먹고 스시 먹으면 안 됩니다. 손녀딸 그네는 아파서 울곤 했어요. 이런 생활 속에서도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일이 없었다고 당시의 연락병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보기에도 딱할 정도의 어려운 속에서 사모님은 항상 조용하게 미소를 머금고 생활하시는 것이 놀라웠어요. 우리 집 명물 콩나물죽. 사모님은 이런 농담을 하며 아랫사람을 달래주셨어요. 그래서 살림의 어려움과는 반대로 집안에는 화기가 넘쳐 흘렀어요. 이 밑에 사람들의 정언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유교사는 가족들의 점심을 콩나물죽으로 때우거나 저녁 식사로 콩나물밥을 지을 때가 흔하였다. 그리하여 일선에서 연락병이 불시에 오게 되면
우리 집 명물 콩나물죽 하고 콩나물죽을 대접하거나 따로 밥을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콩나물밥이었다. 그만큼 알뜰했다는 뜻도 되고 어려웠다는 뜻도 된다. 사모님이 지어주시던 콩나물밥은 정말 별미였어요. 당시에 연락병이었던 한 사람은 이렇게 회상하였다. 그럼 박장군은 연락병이었던 만큼 노량진 댁에 들르는 일이 잦았다. 그러는 동안에 가족들과 친해지고 그네양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였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그는 노량진 생활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일화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는 박장군의 심부름으로 노량진 댁에 가는 길에 금빵 30여 봉지를 챙겨가지고 갔었다. 금빵은 사병에게 간식으로 배당되는 것이었다. 그것을 자신이 먹지 않고 2달쯤 모았더니 30여 봉지가 되었던 것이다. 웬 금빵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연락병에 내미는 금빵을 받아들며 유교사가 물었다. 부대에서 가져왔나요? 네. 부대에서 웬 금빵을 이렇게 보냈어요? 아니에요. 그네양 주려고 제가 먹지 않고 모은 거예요. 그래요? 유교사는 연락병이 가져온 금빵을 깨끗한 종이로 도로 포장을 하여 들고 가기 쉽도록 노건으로 꽁꽁 묶은 후 연락병에게 되돌려주며 말했다. 금빵 30봉지를요. 참 고마워요. 그러나 이 금빵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어요. 어리둥절하여 연락병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부대 이것을 제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아기에게 주려고 제가 안 먹고 모은 것입니다, 이 금빵은. 네, 알아요. 안 먹고 모은 그 정성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도 부대에서 먹으라고 준 것은 당자가 본인이 먹어야 해요. 본인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끝내 유교사는 되돌려 주었던 것이다. 이 일화를 들려주면서 연락병은 말하는 것이었다. 제가 연락병으로 수년 동안 장군님을 모셨지만 양식 한 톨, 빵 한 개를 댁에 보내시는 일이 없었고, 박장군 얘기입니다. 박정희가 그랬다는 얘기죠. 사모님께서도 제게 그런 눈치라도 보이신 일이 없었어요. 뭘 좀 가져왔으면 이런 눈치가 없었다는 거죠. 노량진의 생활, 그것은 여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가장 쓰디쓴 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생활을 통하여 가난한 서민 생활의 밑바닥을 체험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것은 훗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국민들의 생활 저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일 수도 있었다. 제가 이번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좀 걱정되는 거 하나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걱정입니다. 뭐 안철수 후보도 그렇지만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 후보도 이제 그 아버님이 연세대학 교수셨고 뭐 그 경제학회 회장도 하셨고 어머니도 또 그런 분이고 해서 이 바닥에 대한 밑바닥 서민들이 사는 생활을 사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울역이나 청량리역이나 우리 영등포역이나 노숙자들 많잖아요. 그렇게 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왜 노숙을 하지? 원룸을 구해서 살던가. 그리고 아니 게을러서 그렇지 하루에 그냥 가서 몸으로 때우더라도 요즘은 하루에 뭐 7, 8만 원, 10만 원을 받는데 물론 뭐 노숙자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분도 많죠. 그런데도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 뭐 돈을 좀 받아도 돈을 좀 받고 하더라도 그분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신용불량자 이런 거 되면 돈을 받는 순간 그래서 떼가 버리잖아요. 제 주위에도 요즘에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근데 회사 나와서 이제 이렇게 그냥 8, 9년을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이 신용불량이 되면 돈을 갖다가 통장에 받으면 거기서 다 압류가 돼서 가져가 버린단 말입니다. 예. 저도 이거
그 MBC 문화방송에서 제가 나온 다음에 무슨 소송에서 졌다고 그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죠. 뭐 소송만 해도 뭐 대여섯 개 됩니다. MBC하고 벌인 소송도 대여섯 개 되는데 제가 그걸 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 민주노총 노조에서 이제 계속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또 뭐 날라와요. 또 뭐 그래서 변호사비를 하고 제가 부담을 했는데 또 한 네다섯 명이 같이 부담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또 통장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통장에 이제 일반 통장에 뭐 돈이 한 그 제 뭐 그 비상금이죠. 3,400만 원, 뭐 2,300만 원 있으면 그 잡혀서 한 푼도 그걸 인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생각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신용불량이 됐거나 이러면 그 친구 명의나 아니면 그 가족, 딸 명의나 뭐 사위 명의나 이렇게 해야 그 돈을 갖다가 통장을 받아서 돈을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예. 그리 안 하면 다 가져가 버리니까요. 그냥 돈 들어오는 즉시 그냥 압류해요. 예전에 저도 한번 그 MBC에서 돈을 그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한 2달 있어야 돈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달 이렇게 안 넣고 있다가 돈이 뭐 한 100만 원 또 뭐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그때 강의를 하고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돈이 있었는데 제가 실수한 거죠. 모르고 내 맨날 그 우리 MBC 그 거래은행 기업은행 222 통장에 턱 넣었죠. 아차 하는 순간 그 들어가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후회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야 서민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예. 저도 이제 그 좋은 회사 MBC에 다닐 때는 그런 건 몰랐죠. 예. 서민들이 왜 그 한 푼이라도 깎아야 되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그러고, 예. 또 지하철 타고서 또 환승하고. 저도 요즘은 뭐 버스하고 지하철 타는 거 환승 귀신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리고 그게 너무 편해요. 예. 처음에 나서는 저도 약간 당황했어요. 한 1년 정도는. 물론 이제 회사에 있을 때도 언젠가는 그만둬야 될 테니까 은퇴할 생각에서 연습은 항상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렇게 이제 환승도 해보고 했는데 막상 나와서 왜냐하면 이제 환승역 많은 데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서울역이라든지 청량리역,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서울역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같으면 뭐 서초 일대 반포 그 고속터미널역, 예. 그 다음에 이제 KTX나 뭐 기차를 탔을 때 들어왔을 때 이제 수서역에서 이렇게 탄다. 그럼 3호선을 타고 오다가 그 놓치면 안 되거든. 바꿔 갈아타야 되니까. 고속버스역 반포 터미널로 오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원에 뭐 민노총 그 재판이 하도 많아서 그냥 또 뭐 계속 가야 되거든. 재판 때문에. 걔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갑니다. 왜냐? 그 배워놔야 다음에는 안 나갈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 MBC 노조 민노총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사실은 좀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분들이 하도 그게 독하게 하니까 저도 이게 마음이 자꾸 강해지더라고요. 저는 이거 두들겨 펼수록 강한 사람이거든. 예. 두들겨 펴면 포기를 안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좀 게을러져요. 예. 그래서 MBC 그 민주노총 노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예.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MBC 다들 후배나 뭐 선배들이나 그러는데, 예. 근데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뭐 소송을 걸고 막 이렇게 막 두드려 패니까요. 예.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우리 이지락 대표하고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내용은 참 재밌고 정말 박정희 유경수가 정말 이렇게 살았단 말이냐, 이건 정말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단편적으로만 다 소개됐을 뿐이지.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대전의 헌책방에 모여서 참 그래서 눈이 번쩍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 또 길면은 이게 뭐 길에 산책을 하고 뭐 하고 좀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은 지방에 산책하고 그러면서 그냥 쭉 들으면 그냥 쭉 1시간이 간다고 하는데 너무 길면 아무래도 좀 못 듣게 되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짧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45분에서 한 50분 사이, 45분에서 한 50분 사이에 끝내고 또 그 다음 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한 45분이 지나서 한두 가지만 이제 몇 줄 안 남았거든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궁색한 생활 속에서도 유교사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혼인 직후부터 푼푼히 모아오던 저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점이 유교사다운 점이기도 하였다. 여사는 그야말로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가계부를 가지게 되고 그와 같은 규모 있는 절약과 내핍 생활을 통하여 다달이 몇 푼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축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액수가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어림없는 것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도움이나 알선을 받기 위한 깃털이 되어졌던 것이다. 참 내핍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1956년 4월 혼인한 후 만 5년 4개월 노량진 새방에 이사온 거의 1년 만에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축축하게 누기가 차서 도무지 앉지도 눕지도 옛날에 그래서 그 군대에 있는 그 판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 훈련할 때 입는 그걸 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경영 여사의 증언입니다. 축축하게 누기가 차서 도무지 앉지도 눕지도 못하여 밤이나 낮이나 서성거리던 노량진 새방살이를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 예. 참으로 내핍 생활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물 많이 쓴다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일 때 대통령 그 병기 있잖아요. 벽돌을 하나 넣어놓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벽돌을 이제 변기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변기에다 벽돌을 하나 넣어놓으면 물이 좀 작게 소모되니까. 참 이런 정신으로 살았다. 예. 그 점은 사람에 대해서 이 지도자에 대해서 과와 공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는 7의 그 공에 가오 3이 있는데 그 가오의 3은 거의 유경수가 문세강의 흉탄에 살아있는 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이런 어떤 정신적인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저한테도 설마 이랬을까 하면서 저한테도 조금 좀 써도 되지 이런 거는 이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법인카드로 쓰지 않아도 그러네.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 그 KBS의 그 강재영 이사입니까? 그 이사회 이사죠. 명지대학 교수인가 했죠. 그분은 김밥집에 가서 2,500원짜리 김밥 법인카드로 썼다고요. 그것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저 KBS 노조가 그래가지고 대학에 가가지고 전부 깽가리 치면서 해가지고요. 야, 그 강재영 교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소송에서 이겼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분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오늘은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차례는 또 이게 청빈 얘기입니다. 장군댁의 청빈 이런 제목으로 또 한 4, 50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시는 분 정말 감사하고요. 예, 또 이런 게 힘이 돼서 우리가 웹드라마나 또 뮤지컬 제작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달러